아프면 비가 말해. 서울의 거리를 적시는 그날 밤, 작은 괜찮습니다. 한식당 한울의 주인 김민주는 익숙해요. 평소처럼 문을 닫고 청소하던 중 새로 들어온 직원 이준호의 손을 우연히 보았다. 그 손등에 새겨진 깊은 상처 자국은 단순한 화상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의 역사, 숨겨진 비밀의 흔적처럼 보였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상처가 자신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을 진실로 이어질 줄은. 민주는 40대 중반의 전형적인 한국 남자였다. 젊은 시절 서울의 번화가에서 작은 식당을 차려 아내와의 이혼 후 홀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의 삶은 규칙적이었다. 아침에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낮에는 손님을 맞이하며, 밤에는 청소와 회계를 처리하는. 감정은 늘 억눌려 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속에서 그는 강한 가장의 껍데기를 벗지 못했다. 준호가 들어온 건 석 달 전. 면접에서 보인 그 청년의 수줍은 미소에 홀린 듯 고용했다. 25살. 서울 외곽에서 자란 준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놀림이 빨랐고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민주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 청소 중 준호가 잊은 앞치마를 정리하다가 본 그 손. 피부가 일그러진 자국, 오래된 흉터가 여러 줄로 얽힌 모양.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왜 이런 상처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며 준호를 지켜보았다. 준호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의 손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가끔 드러나는 그 상처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준호야, 손 다쳤어. 어제 봤는데.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의 몸이 순간 굳었다. 아, 아닙니다. 옛날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민주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왜 그 청년은 혼자서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걸까? 민준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면서 한울 식당은 제철 음식으로 북적였다. 민주는 준호를 더 믿고 맡겼다. 준호는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는 재료를 다루는 솜씨가 좋았고 손님들의 취향을 금세 파악했다. 한 노부인이 이 젊은이 덕의 맛이 더해지는구나 하며 웃을 때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상처가 떠올랐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그냥 직원일 뿐인데 그의 삶은 늘 안정적이었다. 이혼 후에도 연애는 멀리했고 친구들도 익힌 지 오래. 준호의 존재가 그 빈 공간을 살짝 채우는 듯했다. 어느 주말, 식당이 한산한 오후. 준호가 부엌에서 칼을 쥐고 채소를 썰다 손을 베었다. 피가 흘렀고 민준이 재빨리 달려와 상처를 싸맸다.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다시 드러났다. 이번엔 가까이서 본 흉터, 일부는 칼자국처럼, 일부는 불에 지진 듯. 준호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아버지와 다툴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가정폭력인가? 그는 준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저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저녁, 민주는 준호에게 언제든 이야기해. 내가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라고 말했다. 준호의 미소가 처음으로 밝아 보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추위가 식당을 더 아늑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준호와 함께 새 메뉴를 개발했다. 김치찌개에 특별한 양념을 더하거나 비빔밥에 계절 재료를 섞는 일. 그 과정에서 대화가 늘었다. 준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형제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주는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민준 자신도 이야기했다. 나도 젊었을 때 아버지 기대 때문에 꿈을 포기했어. 이제 와서 후회지만 그 공통의 아픔이 둘을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 상처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 밤에 혼자서 그는 생각했다. 준호는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 할까? 그 미소 뒤에 무슨 비밀이? 새해가 밝은 어느 날, 식당에 준호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그 남자, 준호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청년은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왜 연락 안 했어? 그 일 이후로 민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대화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사랑, 가족, 도망 같은 단어가 스쳤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구가 떠난 후 준호는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나 들어갈게.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사장님,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민준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사람? 무슨? 준호의 고백은 비처럼 쏟아졌다. 그는 10대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남자를 좋아하는 자신. 한국의 보수적인 마을에서 그건 죄악이었다. 아버지는 알게 된 후 분노로 손을 들었다. 그 상처들은 그때의 흔적 칼로 위협하고 불로 지진 폭력. 저는 도망쳤어요. 서울로 와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누군가 알면 또 준호의 눈물이 민준의 손을 적셨다. 민준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TV에서 본 가벼운 이야기나 사회의 편견 속에서 비정상으로 치부하던 그. 하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그냥 아픈 사람이었다. 준호야.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민주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세계는 변했다. 그는 집에 가서 책을 찾고 인터넷으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한국 사회의 현실, 차별, 가족의 거부, 자살률. 준호의 상처가 단순한 피부가 아닌 영혼의 상처임을 알았다. 민준 자신도 돌아보았다. 젊었을 때 친구가 특이하다며 멀어진 기억. 나도 편견에 물들었구나.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자유야.
여기 한울에서 너는 안전해.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유를 느꼈다. 봄이 오면서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민주는 준호를 가족처럼 대했다. 함께 산책하며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과거를 털어놓았고 민주는 자신의 상처, 이혼의 아픔, 외로움을 공유했다. 사장님, 당신 덕에 제가 살아난 기분이에요. 준호의 말에 민주는 웃었다. 하지만 갈등이 찾아왔다. 준호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마을에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 남자. 내 아들 어디 있어? 그 더러운 놈. 민주는 문을 잠그고 준호를 숨겼다. 준호야. 내가 지킬게. 그날 밤. 아버지와의 대치. 민주는 처음으로 소리쳤다. 당신이 준호를 망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버리고.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충격에 물러갔지만 그 사건은 준호를 더 아프게 했다. 사장님, 저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요. 제 정체가. 민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상처난 손이 이제는 따뜻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거야. 진짜 사랑은 용기니까. 여름이 다가오자 민주는 식당을 확장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 이벤트. 무지개 깃발을 달고 손님들이 늘었고 준호는 웃음이 많아졌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가을에 왔다. 민준의 옛 친구들이 식당을 찾았고 준호의 소문을 듣자 비웃었다. 민준아, 너도 미쳤어? 그런 애를 왜?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애는 내 가족이야. 너희처럼 편견에 사는 놈들이 문제야. 그 싸움 후 민준은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다. 병상에서 준호가 지켰다. 사장님, 왜 저 때문에? 민주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살아난 거야. 내 상처를 본 그날, 내 상처도 보게 됐어. 퇴원 후 둘은 더 강해졌다. 겨울이 다시 오자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민준이 도왔다. 이게 내 치유가 될 거야. 책은 출간되었고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 한 사람의 용기. 마지막으로 새해 전야 한울 식당에서 파티를 열었다. 준호의 친구들, 민준의 옛 동료들. 무지개 불빛 아래 민주는 토스트를 했다. 오늘 우리는 상처를 넘어섰어요.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하죠. 준호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상처난 손은 이제 치유의 상징. 민준의 세상은 더 넓어졌다. 그는 알았다. 진실은 파괴가 아닌 재탄생이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하늘처럼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식당 주인이 몰래 본 직원의 상처난 손. 그날 알게 된 진실은 그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는 그날 밤. 작은 한식당 한울의 주인 김민주는 평소처럼 문을 닫고 청소하던 중 새로 들어온 직원 이준호의 손을 우연히 보았다. 그 손등에 새겨진 깊은 상처 자국은 단순한 화상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의 역사, 숨겨진 비밀의 흔적처럼 보였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상처가 자신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을 진실로 이어질 줄은. 민준은 올해로 45살. 서울의 한남동 골목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식당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 속에서 안정된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결국 이혼한 아내와의 결별 후 홀로 이곳을 지켜왔다. 그의 일상은 반복적이었다. 새벽에 깜빡이는 시장 불빛 아래 재료를 사오고, 낮 동안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밤이면 조용히 회계를 정리하는. 감정은 늘 가슴 깊이 묻혀 있었다. 강한 남자여야 한다는 믿음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그는 웃으며 잘 지내 라고만 말했다. 진심을 드러내는 건 약함처럼 느껴졌으니까. 준호가 들어온 건 3달 전이었다. 면접날. 25살의 그 청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울 외곽 파주에서 자란 준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를 고용했다. 왜일까? 어쩌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기 때문이다. 준호는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부엌에서 칼질하는 솜씨가 날카로웠다. 준호야. 오늘 국물이 잘 우러났네. 민준이 칭찬할 때 준호는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민준은 그저 유능한 직원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 비오는 밤, 청소 중 준호가 잊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메모지. 그것을 주우려다 드러난 손. 흉터는 길고 얽혀 있었다. 일부는 칼날이 스친 듯 날카로웠고, 일부는 불에 지진 듯 검게 물들어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상처를 숨기고. 그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 불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었다. 사고, 아니, 너무 규칙적이다. 누군가 한 짓인가, 그는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청년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준호를 기다렸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주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잘 잤어? 어제 비 때문에 피곤할 텐데. 준호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숨기려는 건가? 오전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으로 비빔밥을 사가고 노부인들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찾았다. 준호는 테이블을 오가며 웃었다. 아저씨, 오늘 메뉴 추천해줄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런 아이가 왜 가슴이 저렸다. 점심 피크가 지나 오후가 되자 식당이 한산해졌다. 민주는 준호를 부르며 커피 한 잔 타줄래? 라고 말했다. 준호가 컵을 들 때 장갑이 살짝 미끄러졌다. 그 순간 흉터가 드러났다. 민주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본 건 본 거였다. 준호야. 손. 다쳤어. 어제 봤는데. 장갑 때문에 더 신경 쓰이네. 그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준호의 몸이 순간 굳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아, 아닙니다. 옛날 일입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 미끄러져서 그의 눈빛이 피했다. 민주는 더 캐묻지 않았다. 강요하면 안 돼. 때가 올 거야.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왜 그 청년은 혼자서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걸까? 민준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저녁에 문을 닫을 때 민준은 준호에게 오늘 고생했어. 조심해서 들어가 라고 말했다. 준호가 고개 숙이며 네. 사장님도요 라고 답할 때 민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러 10월 중순. 서울의 가을바람이 식당 창문을 두드렸다. 한울은 제철 음식으로 북적였다. 은행 단풍잎을 곁들인 나물 비빔밥, 따뜻한 호박죽. 민주는 준호를 더 믿고 맡겼다. 준호야. 오늘 재료 손질 부탁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칼질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민주는 손님을 맞이하며 가끔 부엌을 힐끔 보았다. 저 손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한 노부인이 준호에게 젊은이 손재주 좋네 하며 웃을 때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상처가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그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그냥 직원일 뿐인데. 나도 내 상처가 있는데. 민준의 상처는 깊었다. 10년 전 아내와의 이혼. 그녀는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해라고 소리쳤고 그는 내가 이해 못해라고 맞받아쳤다. 그 후 그는 감정을 닫아버렸다.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가족 통화도 짧게 끝냈다. 남자는 약해 보이면 안 돼. 하지만 준호를 보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식당이 한산한 시간. 준호가 부엌에서 칼을 쥐고 당근을 썰다 손을 베었다. 아야, 작은 비명이 났다. 피가 흘렀고 민준이 재빨리 달려왔다. 준호야, 이리 와. 소독약을 바르며 상처를 싸맸다. 그 순간 준호의 손이 완전히 드러났다. 흉터가 선명했다. 일부는 오래된 화상, 일부는 긁힌 자국처럼. 준호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단순한 사고가 아니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집에서 아버지와 다툴 때 칼이 미끄러져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 가정폭력. 그는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야, 더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하지만 준호는 죄송합니다.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만 말했다. 그날 저녁, 문을 닫을 때 민주는 준호에게 말했다. 언제든 이야기해. 내가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준호의 미소가 처음으로 밝아 보였다. 그 미소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추위가 한울 식당을 더 아늑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눈송이가 흩날리는 날. 민주는 난로를 피우고
준호와 함께 새 메뉴를 개발했다. 준호야. 올해 겨울엔 육개구에 새콤한 양념을 더해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섞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했다. 장갑을 벗은 채 칼을 쥐는 모습이 이제 민준에게는 용기처럼 보였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늘었다. 사장님, 파주에선 겨울이 더 추웠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학교 가는 게 고역이었죠.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준은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나도 서울에서 자랐지만 추위는 마음속에 더 스며들지. 가족 없이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 아버지 기대 때문에 요리 공부를 포기했어. 안정된 직장 가져라 하시면서. 이제 와서 후회지만 그때는 따르기만 했지. 준호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저도. 아버지 말씀은 절대였어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그 공통의 아픔이 둘을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그 상처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 밤에 혼자서 그는 생각했다. 준호는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 할까? 그 미소 뒤에 무슨 비밀이? 그 흉터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야. 새해가 밝은 어느 날, 식당에 준호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그 남자, 준호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청년 강민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준호를 보며 달려들었다. 준호야, 왜 연락 안 했어? 파주에서 소문이. 그 일 이후로 내가 사라졌다고. 민준은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대화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단어들이 스쳤다. 사랑, 가족의 분노, 도망.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나, 여기선 조용히. 사장님 계세요. 강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내 감정을 숨기다니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의 귀에 그 말이 박혔다. 감정, 어떤. 강민이 떠난 후 준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나야. 민준. 들어갈게.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해요. 민준은 무릎을 굽히고 준호의 등을 토닥였다. 이상한 게 아니야. 이야기해봐.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준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10대 때 알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마을에서 그건 죄였어요. 그 고백에 민준의 머리가 멍해졌다. 동성애, 준호가. 민준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는 그런 주제에 익숙하지 않았다. TV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던 가벼운 이야기, 아니면 거리에서 본 시위 소식. 사회는 여전히 비정상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그냥 아픈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공포, 외로움. 준호야. 내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어?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민준은 준호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것이었다. 준호의 몸이 떨리다 점점 안정되었다. 사장님.
감사해요. 처음으로 말할 수 있어서. 그날 이후 민준의 세계는 변했다. 그는 집에 가서 서랍을 뒤졌다. 옛날 잡지에서 LGBT 관련 기사를 찾았고 밤늦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한국 동성애자 차별, 가족 거부 사례, 자살률. 화면에 뜬 숫자와 이야기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준호의 상처가 단순한 피부가 아닌 영혼의 상처임을 알았다. 내가 평생 편견에 물들어 살았구나. 다음 날 식당에서 민주는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자유야. 여기 하늘에서 너는 안전해. 내가 지킬게.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유를 느꼈다. 사장님, 당신이 제 가족이에요. 봄꽃이 피는 3월. 서울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민준과 준호는 함께 시장에 재료를 사러 다녔다. 사장님, 입어서 신선하네요. 새 메뉴에 넣어요. 준호의 웃음이 밝아졌다. 민준은 그 변화를 보며 뿌듯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옛 친구 김태수가 식당에 왔다. 민준아, 요즘 직원 어때? 그 젊은이 좀 이상하지 않아? 태수의 말에 민준의 혈압이 올랐다. 이상, 그는 내 가족이야. 내가 뭘 알아? 태수가 웃으며 농담이야. 요즘 애들 다 그래 라고 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회가 아직 변하지 않았어. 4월. 비가 내리는 날. 준호가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같은 반 남자애. 하지만 들키자 친구들이 따돌렸고 아버지는 그 상처를 남겼죠. 민주는 듣다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내 용기가 대단해. 서울로 온 그 발걸음, 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바람이 불어오자 준호가 말했다. 사장님, 당신도 상처 많으시죠? 이혼 후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너 덕에 빛이 보여. 그 대화가 둘의 유대를 깊게 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식당은 더 바빠졌다. 에어컨 바람 속에서 준호는 손님들을 웃게 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준호의 아버지 소식이 들려왔다. 파주 마을에서 아들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장님, 만약 아버지가 오시면. 민주는 단호했다. 내가 막을게.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준 자신도 떨렸다.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5월. 서울의 더위가 식당을 압도했다. 민주는 창문을 열고 팬을 틀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 준호는 땀을 흘리며 테이블을 닦았고 민주는 그를 보며 쉬어. 물 마셔 라고 말했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친밀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문을 닫으며 내일을 이야기하는. 하지만 준호의 과거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가 왔다. 파주에서 온 아버지의 필체. 준호, 집으로 돌아와. 이 소문이 사실이면 준호가 편지를 읽다 손이 떨렸다.
사장님,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민주는 편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내 아버지가 왜 내 삶을 망치려 해. 그는 준호를 안심시키려 했다. 여기 있어. 내가 편지 답장 쓸게.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봐야 해요. 마무리 지어야.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혼자 가면 위험해. 결국 민준은 준호와 함께 파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사장님, 왜 따라오세요? 당신 일상의 짐이. 민준은 웃었다. 내가 내 일상이야. 이제 파주의 집은 낡은 단층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 이만수가 나왔다. 60대 중반, 공장 노동자의 거친 손. 너, 이 새끼, 왜 왔어? 만수의 눈에 증오가 서렸다. 준호가 떨며 아버지, 소문은 제 3이에요. 용서해주세요. 만수는 소리쳤다. 용서?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가족 망신시키는 놈. 그의 손이 올라갔다. 민준이 재빨리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준호는 당신 아들이에요. 사랑으로 때리시나요? 만수는 민준을 노려보았다. 당신 누구야? 그 새끼 보호자라도. 대치가 길어졌다. 만수는 과거를 늘어놓았다. 이 새끼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했어. 친구 집에 놀러가서 그놈과 붙잡혔지. 내가 칼 들고 쫓아냈어. 불로 지진 상처도 그때.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 흉터의 진실. 준호가 울며 아버지, 그만. 저는 그냥 살고 싶어요. 만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했나? 하지만 사회가. 민준은 말했다. 사회가 변할 거예요. 당신부터 시작하세요. 그날 그들은 화해는 못했지만 만수는 가라. 하지만 조심해 라고 중얼거렸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준호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감사해요. 당신 없었으면. 민준은 우리 함께니까 라고 답했다. 그 사건 후 민준은 더 깊이 공부했다. LGBT 단체 모임에 참석하고 책을 읽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태생이야. 그의 생각이 변했다. 6월 프라이드 먼스. 민준은 식당에 무지개 스티커를 붙였다. 손님 중 누군가 이게 무슨 하며 물었지만 민준은 포용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준호의 미소가 빛났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되었다. 민준의 여동생 혜진이 방문했다. 오빠, 요즘 소문 들었어. 직원 때문에 이상한 일 하냐? 혜진의 말에 민준이 소리쳤다. 이상한 일? 그는 내 가족이야. 내가 편견 가지지 마. 혜진은 울며 오빠가 변했어 라고 했다. 민준은 후회했지만 후퇴하지 않았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준호가 사장님, 저 때문에. 민준은 아니, 내 덕에 나아졌어 라고 위로했다. 7월 더위속. 식당 매출이 올랐다. 준호의 추천으로 새 메뉴 무지개 나물이 인기였다. 하지만 준호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밤에 악몽을 꾸고
상처난 손을 만지작거렸다. 민주는 그런 준호를 보며 함께 극복하자라고 말했다. 둘은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다. 호흡을 맞추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사장님, 당신 손은 따뜻해요. 준호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8월, 여름 비가 쏟아지는 날. 강민이 다시 왔다. 준호야, 커뮤니티 모임 가자.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준호가 망설이다 민준에게 물었다. 사장님, 갈까요? 민준은 가. 내 세계를 넓혀. 모임에서 준호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정상처럼 느껴져요. 민준은 집에서 기다리며 생각했다. 내가 준호에게 줄 수 있는 건 안전한 공간뿐. 9월.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한울식당은 단풍잎으로 장식되었다. 민주는 준호와 함께 산책로를 걸었다. 준호야, 내 상처가 이제 희미해 보이네. 준호가 웃었다. 사장님 덕에요. 치유됐어요. 하지만 민준의 내면은 여전히 소용돌이었다. 그는 낮에는 웃었지만 밤에는 불면에 시달렸다. 내가 준호를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삶은 너무 직선적이었어. 어느 날, 민주는 옛 일기를 꺼냈다. 20대 때, 대학 친구 중 한 명이 나는 남자를 고백하다 자살했다. 민주는 그때 미안이라고만 했고, 잊으려 애썼다. 나도 공범이었구나. 그 기억이 되살아나. 그는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과거에 친구를 잃었어. 내처럼 아픈 사람을 외면했지. 준호가 안아주었다. 사장님, 이제는 달라요. 그 포옹이 민준의 벽을 무너뜨렸다. 10월, 할로윈 이벤트로 식당이 활기찼다. 준호가 코스튬을 입고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 하지만 중에 만수의 전화가 왔다. 준호, 마을에 와라. 내 엄마 제사 지내야 해.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민주는 함께 가자라고 제안했다. 파주로 가는 길.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상 앞에서 만수는 조용했다. 준호야, 미안했다. 내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해하셨을 텐데.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화해의 시작이라고 느꼈다. 돌아와. 민주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그는 지역 상인 모임에서 LGBT 포용을 제안했다. 우리 상가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자.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민주는 인간으로서의 존중이라고 설득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당신이 영웅이에요. 11월, 추위가 시작되자 준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에서 민준이 간호했다. 준호야, 쉬어. 내가 다 해. 준호가 사장님. 왜 이렇게? 민주는 내가 내 빛이니까 라고 고백했다. 그 말은 우정 이상의 깊이를 가졌다. 퇴원 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함께 영화 보며 감동적인 LGBT 스토리를 공유했다. 12월, 크리스마스. 식당에 트리를 세웠다. 손님들이 로맨틱한에 하며왔다. 준호가 사장님, 우리도 로맨틱한 이야기 만들어요 라고 장난쳤다.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이 감정은 뭐지? 우정? 아니면 새해가 밝은 2026년.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했다. 나는 직선적인 남자야. 하지만 준호를 볼 때 이 따뜻함은 그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제 직원을 사랑하나요? 아니, 보호하려는 거겠죠. 상담사는 감정은 레이블이 아니에요. 솔직해지세요 라고 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2월 설날 식당 휴무에 준호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바람이 불자 준호가 사장님, 자유로워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너 덕에 나도 라고 답했다. 호텔에서 대화가 깊어졌다. 준호야, 내 고백 후 내 세상이 바뀌었어. 편견을 버렸지. 준호가 그럼 당신의 진실은 민주는 아직 찾는 중이라고. 3월 식당에 기자들이 왔다. 준호의 책 아이디어가 퍼진 모양. LGBT 이야기 쓰신다면서요. 민주는 내 직원의 용기라고 홍보했다. 인터뷰 후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변태 식당 피켓. 민준의 분노. 나가. 여기선 환영 안 해. 준호가 사장님. 괜찮아요. 민준은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 4월 민준의 건강검진. 스트레스로 고혈압. 의사가 휴식하세요. 준호가 간호하며 제 탓인가요? 민준은 아니. 내 덕에 살아. 그 기간 민주는 일기를 썼다. 준호의 상처가 내 상처를 드러냈다. 나는 변해야 해. 5월 커뮤니티 이벤트. 민준이 연사로 나섰다. 나는 보수적인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실이 나를 바꿨어요. 박수가 터졌다. 준호의 눈의 자랑.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민주는 울었다. 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정 이상으로. 6월 민준의 고백 후 둘의 관계는 조심스러웠다. 준호야, 내가 내 감정을 상처 주면 미안. 준호가 사장님. 저도 당신이 특별해요 라고. 그들은 천천히 탐색했다. 손잡기부터 포옹까지. 이게 사랑인가? 민준이 물었다. 준호네. 우리만의 7월 여행. 부산 바다. 사장님. 미래 어떻게? 준호. 민준 함께라면 뭐든.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만수의 방문. 준호. 용서해. 내 삶 인정할게. 화해의 눈물. 8월 책 집필. 민준 도와 내 이야기. 세상에 퍼뜨리자. 준호 공포나지만 용기 내어. 9월 출간 준비. 스트레스 속. 둘은 서로 의지. 사장님. 당신 없인 못해. 10월 출간. 반향. 긍정 리뷰 많았지만 혐오 댓글. 민준 무시해. 내 진실이 빛나. 11월 혐오가 절정. 식당의 폭력 이협. 닫아라. 민준 쓰러짐. 병원서. 준호 사장님. 민준 내 위에 퇴원 후. 경찰 신고.
커뮤니티 지지. 12월. 재판. 가해자 처벌. 민준 증언 사랑은 범죄 아냐 승리. 하지만 준호의 트라우마 재발. 포기할까? 민준 함께 싸워. 2027년 새해. 한울 재개. 무지개 깃발. 손님 증가. 준호의 책 베스트셀러. 만수방문 자랑스러워 가족 완성. 둘의 사랑 공식화. 준호야. 영원히 결혼식 비슷한 파티. 우리 세상 바꿨어. 민준의 독백. 그 상처난 손이 내 세계를 흔들었지만 사랑으로 재건했다. 밝은 미래.